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40 초반이 된 윤숙희예요. 매일 올라오는 사연을 들을 때면 시작이 자연스러운 것 같던데 처음 제 사연을 보내려고 컴퓨터 앞에 앉으니 생각보다 어려운 거네요. 그래서 말인데 서툰 글솜씨로 담담하게 써내려고 하는 지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잘했다는 칭찬과 앞으로도 잘 살 거라는 격려 꼭 부탁드려요. 저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말이거든요. 흔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 10년 동안 앙상했던 나무에 꽃이 피고 강렬한 햇살이 들어오지다가 서서히 하나둘 낙엽이 떨어지고 다시 앙상해진 숲의 모습에 신경 썼더라고요. 겉에서 볼 땐 알록달록한 옷을 여러 번 갈아입은 게 다인 줄 알았는데 숲 안으로 들어가 보니 가관이었던 거죠. 결혼 생활. 결혼이라는 테두리 그 모습에만 열중했던 게 이유라면 이유일 수 있는데 살기 퍽퍽하다 보니 그게 다인 줄 알았네요. 12년 전 저는 선배의 소개로 만나 6살 연상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성격이 내성적인 저와 달리 남편은 첫 만남에서부터 유쾌하고 따뜻했죠. 카페에 늦게 도착한 저에게 기다리는 동안 수키 씨 취향이 맞을 것 같은 책을 골라봤다며 제가 평소 좋아하던 작가의 소설책을 건네줬어요. 제가 그 작가를 좋아한다고 제 친구에게 미리 물어봤다더군요. 그 세심함에 마음이 기루었던 것 같아요. 연애 기간 동안 남편은 제가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이 있을 때도 제가 옳다며 항상 제 편을 들어줬어요. 수키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꼭 행복하게 해줄게. 5년 안에 우리 집도 마련하고 10년 안에는 아이들 교육비까지 든든하게 준비할 거야. 아직 결혼 생각이 없던 저에게 구체적인 인생 계획표까지 그려가며 저를 안심시켰죠. 그 청사진을 믿고 연애 10개월 만에 서울 외곽의 전세로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였지만 그 공간이 저희에겐 천국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매일 저녁 함께 요리하고 주말에는 커튼이며 작은 화분까지 하나하나 고르면서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갔어요. 둘이 앉아 TV를 보다가도 이제 매일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며 서로 애틋하게 바라보고 웃기도 했었네요. 매일 출퇴근하면서 남편을 위해 어떤 요리를 해줄까? 고민하는 것도 행복한 일상 중 하나였어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하고 저 역시 예상치 못한 성과금까지 받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서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그때 눈빛이 평소와 다르더군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내가 2년 동안 준비해온 사업 아이템이 있어. 요즘 회사에서 이런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는 무시하고 상사 비위나 맞추라고 하는 게 너무 답답해. 내 사업을 해보고 싶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의 말은 우리가 그동안 계획해온 모든 것을 뒤엎는 일이었으니까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의 길로 간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싶었죠. 정말 확신해? 지금 오빠 위치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알잖아. 승진한 지 얼마 안 됐고 실패하면 우리 계획이 다 틀어져. 그거 알고 하는 소리야? 수키야, 난 이대로 평생 남의 회사에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아무리 내가 승진하고 승승장구하면 뭐해. 결국 남한테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 내 아이템은 정말 가능성이 있어. 지인들도 다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 겉으로 애써 태어난 척 침착하려고 했었지만 이미 저는 속으로 울고 있었네요. 남자들은 왜 결혼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상의 없이 함께 계획했던 모든 것을 틀어버리는 남편 때문에 만남부터 연애, 그리고 프로포즈의 순간까지 머릿속에 떠오르며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매일 밤 토론이 이어졌고 결국 남편의 간절함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 내 남편을 믿자.
그는 항상 책임감 있게 행동해 왔잖아. 그리고 만약 성공하면 정말 더 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한 달간의 고민 끝에 우리는 결국 전세금을 빼서 남편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죠. 8천만 원. 당시 저희 부부가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마침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이라 더 저렴한 월세로 옮기면서 차액을 사업자금으로 쓰기로 했던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1년만 지나면 우리 집도 장만할 수 있을 거야. 온라인 쇼핑몰은 초기 투자만 잘하면 리스크가 적다니까. 처음엔 순조로운 듯 했어요. 남편은 밤낮 없이 일했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는 남편 사업을 도왔죠. 사무실 임대료 아끼려고 집에서 작업했는데 거실은 온통 상품의 샘플과 포장재로 가득했어요. 그래도 남편의 열정 넘치는 모습에 이 정도 불편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참았네요. 하지만 2개월이 지나자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광고비는 많이 들고 경쟁업체는 너무 많았던 거예요. 드디어 첫 주문이 들어왔어. 그동안 노력이 보상이라도 받는 듯 남편과 함께 두 손을 부여잡고 좋아했는데 긴장감이 풀어져서인지 그날 밤 저는 살짝 두통이 있었어요. 몸살이 올까봐 조심했는데 그게 임신 징후였던 거죠. 매일 긴장 속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와중에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 기쁨을 만끽하기 어렵더군요. 예상하지 못했던 물류 지연이 고객 불만으로 늘어갔거든요. 배송이 늦는다, 상품이 설명과 다르다는 항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남편의 어깨가 점점 처져가고 있었죠.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 초반에는 다 이런 거래. 우리 제품이 입소문만 나면. 심한 입덧으로 고생하면서도 남편을 위해 힘을 내려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업 아이템이 좋았어도 시장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무턱대고 달려든 결과 무모한 도전이라는 걸 알았을 땐 이미 늦었더라고요. 결국 시작한 지 1년 만에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고 저희의 전 재산도 사라졌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든 처자식을 먹여 살릴 생각에 급하게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왔는데 탈락했다고 말했죠. 당신 결혼할 때 이런 남편 원한 게 아니었지? 술이 떡이 될 정도로 마신 것 같았는데 저를 보더니 미안한 듯 무심코 내뱉은 남편의 말에 저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던 중에도 뱃속의 아이가 걱정돼 억지로 감정을 추스르던 기억이 나네요. 그땐 정말 막막했어요. 집도 잃고 남편은 시리에 빠져있고 갓 태어난 아이까지 있었으니까요. 남편을 원망하고 싶었지만 스스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니 차마 그럴 수도 없더라고요. 내가 더 강해져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결국 저희는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당시 저희 친정은 시골이라 서울까지 직장 다니기가 힘들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셨지만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숙희야, 2년만 참자. 내가 다시 일어설 테니 나만 믿고 기다려줘. 남편은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한번 경력이 단절되니 예전처럼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쉽지 않더군요. 그는 자존심을 버리고 작은 회사에 입사했고 저도 일하고 싶었지만 몸이 약한 아이 탓에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네요. 당연히 월급은 턱없이 적었고 그마저도 계약이 끝나면 몇 달씩 실업 상태가 이어졌죠. 여보, 우리 언제쯤 독립할 수 있을까? 현서도 이제 어린이집 다닐 나이고. 조금만 더 기다려.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잘 풀리면 보너스도 받을 수 있어. 그럼 전세 보증금 일부라도 마련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조금만 더가 영원히 이어지는 것 같더군요. 남편의 그 2년이란 약속은 어느새 5년, 8년, 그리고 1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사이 둘째도 태어났고 시부모님은 연세가 더 드신 만큼 우리 가족의 거처도 여전히 시댁이었으니까요. 어느덧 시어머니는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도 안 하셨고 육아와 집안일은 모두 제 차지가 되었죠.
물론 시댁에 들어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첫 몇 달 동안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던 기억이에요. 아마 결혼해서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사업을 말아먹었고 가난아기를 안고 들어온 며느리가 불쌍했던 거겠죠. 현서가 울면 먼저 달려가 안아주시고 저보고는 몸조리 잘 하라며 당신이 아기를 보신다고 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거든요. 그 시절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려요. 그때의 시어머니는 정말 따뜻했거든요. 이른 아침에도 저보다 먼저 일어나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제게는 몸보신한다며 끓여주신 미역국을 떠서 드시라고 건네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산후조리 한 달을 고생 없이 보낼 수 있었는데 어디서 일이 잘못되었을까. 다 지난 일이지만 되돌아보면 가슴 시리게 아프고 따뜻한 기억으로 떠오르네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따뜻하게 웃으셨죠. 무슨 소리야. 네가 낳은 아이가 내 첫 손주인데. 네 자식이기도 하지만 내 손주니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산후조리 잘못하면 나중에 몸고생 더하니까 쉴 때 쉬렴.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미묘하게 느껴졌던 변화가 점점 뚜렷해지면서 제 따뜻했던 봄날도 그렇게 서서히 가을을 지나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겨울로 가고 있었다는 걸 그땐 미처 알지 못했네요. 어느 날 아침 현서가 보채서 안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소리치셨어요. 숙희야, 내가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 빨래 좀 개놓으렴. 바늘 멜래? 손주 볼래? 그러면 다들 밭일 한다는데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 허리가 어찌 아픈지 몸을 숙이지도 못하겠어. 그땐 그 말이 서운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많이 봐주신 덕분에 저도 빠르게 출산 전 컨디션으로 돌아왔거든요. 오히려 제 몸이 빠르게 정상 컨디션을 찾은 만큼 어머니를 힘들게 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일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침밥 준비는 숙희 네가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애 이유식도 먹이고 밥도 챙겨 먹어야 하는데 해봐야 실력도 늘지. 안 그래? 그러시더니 또 며칠 뒤에는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청소기만 돌리지 말고 물걸레질도 좀 하고 그래. 청소기만 돌리니까 바닥에 먼지가 그대로잖아. 매일은 어렵더라도 2, 3일에 한 번은 물걸레질 해줘야 애 기관지에도 좋은 거야. 알지? 그렇게 하나씩 집안일이 제게 넘어왔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시아버지도 나가시면 집에는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아기만 남았죠.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하나 둘 이유를 대시며 지시하는 일만 했는데 어느새 제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빨래, 청소, 설거지에 아기 돌보기까지. 시어머니는 TV만 보시거나 친구분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하시는 게 어느덧 일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현서를 안고 청소기를 돌리다 보면 세탁기가 다 된 지 한참 지난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세탁기 다 되면 빨래부터 널어야지. 안 그러면 주름 다 생겨서 말라도 다림질 별도로 해야 해. 얼마나 귀찮아. 일을 2번 하는 거잖아. 다음부턴 꼭 세탁기 다 됐다는 소리 들리면 하는 일 멈추고 빨래부터 널어. 알았지? 이게 다 생활의 지혜야. TV를 보시다가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는 저에게 말씀하셨죠. 저는 청소기 소리에 정신이 팔려 언제 다 되었는지도 몰랐거든요. 어머니는 그 소리 다 듣고 계시면서도 당연히 당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어느 순간 잔소리만 하실 뿐 절대 손은 대지 않으셨어요. 식사 준비를 할 때도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해 말씀하시거나 간이 너무 짰다, 싱겁다, 훈수만 두셨을 뿐 도와주시는 일은 일절 없었고요. 한 번은 현서가 갑자기 열이 나서 밤새 안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어 녹초가 된 상태로 주방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죠. 도무지 움직일 힘이 나지 않아 어머니께 부탁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어제 현서 밤에 보채느라 잠을 잘 못 잤어요.
도무지 체력이 안 되네요. 청소기도 돌려야 하는데 죄송하지만 설거지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TV를 보다가 저를 힐끗 쳐다보시더니 별것 아니라는 투로 말씀하셨죠. 에이, 내가 네 나이 때는 애 셋에 시할머니까지 모시고 살았어. 근데 고작 애 하나에 체력이 안 되는 게 어딨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약해도 너무나 약해. 그러지 말고 저녁에 현서 재우면 나가서 동네라도 한 바퀴 뛰고 오렴. 애는 크는 만큼 네 나이도 될 텐데 체력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다 늙은 내가 집안일 하리?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지금도 비 오면 허리 아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힘든데 쉬지 못하고 일 계속하셔서요. 저도 그러면 어떡해요. 다른 날 같으면 제가 하죠. 그런데 저 정말 어제 현서 보느라 한숨도 못 잤어요. 울려고 내려놓으면 어머니나 그이 잠 못 잘까봐 어제 밤새 안고 있었거든요. 고생을 대물림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말투에 저도 모르게 입이 자동으로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지금은 예전과 달라요. 모시고 사는 게 어딨어요? 같이 사는 거지. 시어머니는 제 말에 놀라신 듯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저를 한참 쳐다보시더라고요. 평소 제가 대꾸를 잘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시부모님 댁에 들어와 산다는 게 이유라면 이유였겠죠. 그러고 보니 그게 문제의 시초였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여하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시어머님이 딱 나는 분이셨네요. 어머, 너 지금 나한테 한 말이지? 지금 너랑 나 둘이 있으니까 분명 나한테 한 말 맞지? 나 놀라서 심장 벌렁거리는 거 들리니? 요즘 애들 나약하고 버릇없다 하더니 다른 집 며느리도 아니고 내 며느리가 그럴 줄 꿈에도 몰랐다. 두 눈 부릅뜨고 말대꾸를 다다니 말세야 말세.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려고. 결국 시어머니는 거실 TV를 끄시더니 저 들으라고 큰 소리로 중얼거리시며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어찌나 어이없던지 눈물이 찔끔 나오려다가도 어금니를 꽉 깨물게 만들었죠.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들을 털어놓았어요. 당신 입장 이해해. 몸이 피곤해서 도와달라고 말했던 건데 그런 소리 들었으면 나라도 서운했을 것 같아. 그런데 엄마 말처럼 엄마는 그런 세대를 보내셨던 분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야. 오히려 당신이 또박또박 맞는 말에서 더 어이없고 괜히 민망하니까 TV 끄고 거실 들어가셨다며. 다음엔 안 그러시겠지. 나도 엄마한테 말 잘해볼게. 미안해. 내가 사업 말아먹지만 않았어도 당신 힘들게 안 하는 건데. 속 시원하게 어머님 욕을 해주는 남편은 아니었지만 중간에서 자기 나름대로 애쓰려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갑자기 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아둥바둥 애쓰고 있는데 철없이 제 맡은 일을 안 한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다 지나고 보면 부질없는 짓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 시간은 하나에 두에 흘러가게 되었고 독립은커녕 첫째가 4살이 되던 해 둘째까지 갖게 되었네요. 혼자는 외로울 것 같아서 하나는 더 낳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삼신할매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남편은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어요. 여보, 고마워. 우리 가족이 또 늘어나다니. 정말 기쁘다. 내가 정말 더 열심히 할게. 이번엔 정말 잘 될 거야. 나만 믿어. 하지만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네요. 그래, 이번엔 아들이겠지?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집안 대끈기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다고. 한 번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저에게 말씀 안 하셨기에 정말 놀랐어요. 한편으론 집안일은 다 시키면서 부담은 주기 싫으셨던 걸까 생각하며 의외로 나쁜 분은 아닌가 보다 싶기도 했고요. 그러시더니 그날부터 아들 낳는 음식이라며 온갖 것을 저에게 먹이기 시작하셨어요. 쑥뜸을 뜨면 아들을 낳는다는 미신을 믿고 제게 쑥뜸을 강요하시기도 했죠. 임신 중기에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꼭 같이 가시겠다고 하실 정도였죠. 상별을 미리 알아야 한다면서요. 그러더니 의사가 화면을 보며 언니랑 사이좋게 지내겠다고 말했을 때 옆에 있던 시어머니 눈에 띄게 인상을 쓰시는데 놀랬어요. 그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어요. 아, 또 딸이라니 우리 집안은 대가 끊기겠구나. 그래도 뭐 삼세판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않니? 그치 수키야. 둘째 낳고 산후조리 빨리 해서 셋째는 꼭 아들 낳아. 미룰 것도 없어. 네 나이도 있는데. 괜히 노산이다 뭐다 속썩이지 말고. 알았지?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하더군요. 임신이라 예민한 시기였는지 아니면 그동안 혼자 집안일 다 하면서 쌓여왔던 분노였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갈피를 잡기 어렵지만요.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들이에요. 아들 있다고 잘 사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태어나면 감사한 거죠. 아직 뱃속에 있는 애 들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세요. 최대한 감정을 추스리며 말하려고 했었어요. 병원이라 주위에 사람도 있었고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시니 안 먹힐 거라는 걸 알았지만 제 생각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으니까요. 무슨 소리야? 아들 있다고 잘 사는 시대가 아니라니. 그럼 나 죽어서 채사밥도 못 얻어먹고 구천을 떠돌라는 이야기니? 내 아들이 해주는 채사밥까지만 얻어먹으라는 거야? 네가 아직 젊어서 아들의 소중함을 모르나 본데 그러는 거 아니다. 너도 나처럼 나이 들어봐라. 아들 하나 낳을 걸 하는 후회할 게 뻔해. 그때 가서 이예민 말 들을 걸 후회하지 말고 내 말 새겨들어. 그러다 보니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어머니의 산후조리 같은 건 둘째 낳았을 때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어요. 첫째 때는 그래도 한 달 정도 도와주셨는데 둘째는 아예 손을 놓으셨거든요. 남편에게 산후도우미를 부르자고 했더니 그 반응이 기가 막혔어요. 뭐? 산후도우미? 엄마도 계신데 무슨 산후도우미야.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그런데 돈 쓰면 분명 뭐라고 잔소리하실 게 뻔한데 집안일은 내가 퇴근하고 와서 도울게. 현사는 낮에 어린이집 가고 그렇게 힘들 것 같지도 않구만. 어이없는 신랑 반응에 내가 지금까지 살붙이고 살던 사람 맞나 싶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시어머니는 더 하셨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참 하여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편하게만 살려고 해. 산후도우미 부르는 거 너무 사치야.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어. 그리고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니? 시어머니 있는데 산후도우미 부른다고? 뒷담화 엄청 나올 텐데. 산후조리가 뭐 별거야? 뜨끈한 방에 누워서 미역국만 먹으면 되는데 배고프다고 젖주는 게 뭔 일이야? 집안일? 의사도 가만히 누워있으면 오히려 안 좋다고 TV에서 나와서 말하더만. 쉬면서 청소기 돌리고 그러는 거지. 하여튼 어떻게든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돈 쓸 궁리만 하고. 그 순간 뭐랄까 제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에게 뭐라도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말보다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요. 다음 날부터 저는 오로지 둘째만 안고 있었죠. 밥하라는 소리에 대꾸도 안 했고 당연히 빨래, 청소, 설거지, 장보기 모든 집안일에서 완전히 손을 뗐어요. 현서는 어린이집에 가고 저는 그냥 방에서 아기만 돌봤어요. 첫날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한 말이 있으니 나와서 이래라 뭐해라 말하기 민망했겠죠. 그런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둘째 날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소리치시더라고요. 수키야,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좀 치울래? 저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 지금 아기 젖 먹이고 있어요. 3시간 뒤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죠. 수키야, 빨래 좀 돌리자. 파구니가 넘치겠다. 어머니, 지금 아기가 잠들었어요. 저도 지금 아니면 또 못 자요. 잠깐 한숨 잘게요. 그렇게 이틀 사흘이 지나자 집안은 엉망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퇴근한 남편도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죠. 여보,
몸이 많이 안 좋아? 오늘도 방에서 밥 먹을 때만 나오고 안 나왔다며. 몸이 좋고 말고가 어딨어. 하루 종일 애 기저귀 갈고 젖 먹이고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는데. 게다가 현서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데려와서 씻기고 밥 먹이고 자기 전까지 놀아주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야. 남편은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저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주구장창 힘들다는 말만 하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더 이상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가사 도우미 알아봐야겠다. 이러다 집안꼴이 말도 아니겠어. 엄마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시어머니는 못마땅하신지 눈에 쌍심지를 켜고 계셨지만 더 이상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남편이 못 이기는 척 가사 도우미를 부르지 않는다면 당분간 집안일은 어머니 차지가 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셨으니 말리고 싶지 않으셨겠죠. 돈이 아깝다고 계속 궁시렁대셨지만 그 돈 아끼려고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계셨을지도 모르고요. 가사 도우미가 온 한 달 동안은 정말 천국이었어요. 온전히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새삼 실감했죠. 도우미 아주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이 집은 일이 참 많네요. 보통 가사 도우미 10년인데 해도 이 집은 일이 끝나질 않아. 세대 힘들었겠어. 한 달이 지나자 도우미도 떠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 마음가짐이 전과 달라진 걸 느꼈거든요.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겠다는 다짐이 생겼으니까요. 무엇보다 더 이상 남편을 믿고 기다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에 들어온 이후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했지만 큰 수익은 없었죠. 그래도 조금씩 돈이 모인다는 생각에 밤새 잠을 줄이고 한 푼 두 푼 모았지만 이젠 집 밖에서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일한다고 낮에 나가기 시작하자 또 한바탕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애도 어린데 무슨 일이야. 집에서 애나 잘 키워. 며느리가 돈 벌겠다고 나가면 이 집은 누가 돌보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며느리 놔두고 집안일 하라고? 게다가 아들까지 있는데? 나가서 고작 몇 푼 번다고 집안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겠다는 거야? 괜히 고생하지 말고 내가 아침은 간단히 토스트라도 준비할 테니 나머지는 원래 하던 대로 숙히 네가 해. 됐지? 이제 속 시원하지? 시어머니는 인심 쓰듯 말하셨죠.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밀어붙였어요. 남편에겐 우리들이 돈을 벌면 더 빨리 독립할 수 있다고 설득했고 시어머니에겐 요즘은 맞벌이가 대세라고 제가 벌면 용돈도 더 많이 드릴 수 있다며 어르고 달랬네요. 그렇게 본격적인 일을 시작했지만 경력이 단절되어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닐 수는 없었죠. 낮엔 카페에서 알바하고 애들이 자는 밤에는 재택으로 문서 작업을 했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고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어요. 시댁에서 온종일 시어머니 눈치만 보는 것보다 차라리 일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애들이 눈에 밟혔지만 언제까지 지금의 고생이 훗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찾아줄 거라는 믿음 하나로 앞만 보고 달리기 시작했네요. 시간이 좀 지났을 무렵 남편이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분가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투명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여보, 우리 얼마나 모았어? 이제 슬슬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 쓰고 엄마에게도 드리고 애들 교육비 내고 나면 얼마 안 남아. 좀 더 참자. 생활비 명목으로 어머님께 얼마를 드린다며 남편은 점점 더 재정 상태를 숨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더 악착같이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남들 다 자는 한밤중에 카페 청소일을 알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더라고요. 쉬는 날이 없는 만큼 힘들었지만 11시에 나가 새벽 6시에 집에 올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면 가게 3군데는 고정으로 할 수 있었고 그 돈이 꽤 쏠쏠했어요.
친정엄마는 돈이 되는 건 제 수명을 깎아먹기에 그런 거라며 만류했지만 통장에 쌓여가는 잔고를 보면 위안이 되더라고요.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 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못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땐 분가라는 목표 하나에 저를 갈아 넣어도 아쉽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절실했으니까요. 그렇게 어느덧 시계득이 들어온 지 12년의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갓 태어났던 첫째는 어느덧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처음 1년엔 재택으로 50만 원도 모으기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5천만 원, 1억,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종잣돈이 무섭다더니 절실했던 제 마음을 하늘이 알아주셨는지 투자했던 수익도 있었고 월급에서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았더니 분가해도 될 만큼 돈이 모였죠. 무려 5억이라는 돈 말이에요. 목표한 돈을 확인했을 때 그 느낌은 솔직히 아이들을 낳았을 때보다 더 짜릿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 세상이 다 내 것이 된 것처럼 기뻤으니까요. 시댁에 들어온 지 12년, 드디어 5억이라는 돈을 모았고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이제 남편에게 분가 이야기를 꺼내야 할 시간, 막상 말하려니 가슴이 쿵쾅거리더군요. 왠지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꺼내면 또 후일로 미루겠지 싶어서 과감하게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어요. 여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 이제 분가하려고 해요. 갑작스러운 제 말에 남편은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뭐? 분가? 무슨 돈으로? 우리가 돈이 어딨다고 그래. 그래, 당신 마음 알았어. 이따 얘기해. 이따 언제? 그게 벌써 12년이야. 그동안 내가 번 돈으로 전세자금 모았어. 이제 분가할 때 됐어.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무슨 분가야? 이제 서로 좀 익숙해져서 쉴만한데.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돼. 시아버지도 눈살을 찌푸리셨죠. 한 집에 있으니 손주들 얼굴 매일 볼 수 있어 좋은데 가려거든 멀리 가지는 마라. 이 동네에서 살아라. 시어머니는 마치 못 들은 척하며 말을 이어가셨어요. 가긴 어딜 가? 못 들은 소리로 할게. 또 집안일 때문에 그래? 힘들면 일하는 사람 주에 한 번이나 부르든가. 잘 살다 며느리가 시댁에서 나간다고 하면 쫓아냈다고 동네 사람들 말 나와. 요즘 일한다고 집안일도 설렁설렁하면서 이러는 거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누구도 찬성한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있는데 남편이 물었어요. 분가하면 어디로 갈 건데?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냥 우리끼리 나가서 살고 싶어. 12년 동안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며 산 것 같아서.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았어. 살고 싶은 동네 있으면 가서 집 봐. 마음에 드는 데 생기면 말해. 그때 같이 가서 볼게.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까 다르게 이렇게 쉽게 허락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마도 남편도 분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아니면 제가 진짜 독립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날부터 열심히 집을 보러 다녔어요. 첫째 아이의 중학교 진학도 고려해야 했기에 학군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알아봤죠. 인터넷으로 매물을 검색하고 휴일이면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봤어요.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집은 구했니? 몇 군데 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큰애 중학교도 생각해야 하니까 더 복잡하네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이사 계속 다니는 것도 일이니까 이왕이면 애들 학교도 좋은 데로 가는 게 맞지. 한 달이면 이사 가나? 집 구해지면 이삿날 잡아봐야 알겠지만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달이겠죠. 분가 안 된다고 하시더니 허락하시게요? 허락하고 말고 할 게 뭐 있냐? 네가 언제 내 말 들었냐?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집 보고 다니고 있지 않냐? 하고 싶은 거 하는 상전 며느리니 어차피 분가할 것 같아 물어본 것 뿐이야.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미운 정도 정이라고 내심 시원 섭섭하신가 보다 생각했죠. 그러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였죠. 남편에게 보여줬더니 좋다고 동의했고요. 그렇게 5억으로 전세 계약을 했어요. 오래된 아파트에 복도식이라 방도 2개고 남들이 보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저에게는 어떤 궁전보다 근사하게 느껴졌죠. 계약금을 치르고 나니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고요. 한 달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콧노래를 부르며 손꼽아 기다렸는데 시간이 참 더디게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삿날이 다가왔어요. 휴가 못 내서 미안해. 거래처 들렀다 가야 해서 일정을 맞출 수 없었어. 요즘 이삿짐센터 잘 되어 있으니 어렵지 않을 거야. 수고해. 혼자 이사해야 하는 게 내심 서운했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어차피 제가 추진한 분가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 짐을 챙기고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자 의외로 싱글벙글 웃으시더군요. 가서 잘 살아라.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어색했지만 그때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분가였으니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이삿짐센터 직원들보다 먼저 이사할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이상하게 작동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분명 비밀번호 맞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눌러봤지만 역시 안 열렸어요. 그때 집 안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어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죠. 무슨 일이신데 남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세요? 순간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 저 오늘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인데요. 혹시 아직 이사 안 가신 건가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어제 이사 왔는데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여기 맞나요? 센트럴 아파트 315동 1102호. 다 맞아요. 저희 어제 이사 왔다니까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세요. 당황스러워서 얼른 문을 닫고 나왔어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죠. 2번, 3번, 10번. 계속 전화했지만 남편은 끝내 받지 않았어요. 그새 도착한 이삿짐센터 직원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 짐을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지 물었어요. 당장 짐을 풀 곳이 없었기에 일단 시댁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며 눈앞이 캄캄했죠. 시댁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거실이 소란스러웠는데 누가 왔는지 큰 소리로 말이 오가고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모르고 말하더라고요. 거실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배가 남산만큼 불러 있었죠. 그 옆에는 제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함께요. 시어머니는 임신한 여자의 손을 잡으며 웃음을 짓고 계셨죠. 이게 다 인연인가 봐. 우리 집 대가 끊기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복덩이가 우리 집에 왔어. 이 얘기 뱃속에 우리 아들씨가 들었다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네. 어떻게 쫓아내나 걱정했는데 내 며느리가 되려고 그랬나? 지발로 나간다는데 내가 말릴 틈도 없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다니. 이제 우리 집에 좋은 일만 생기려나 봐. 이제 2억 꽁돈 생겼으니 그걸로 2층 리모델링하고 들어와.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게 산후조리 제대로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죠. 이러려고 내가 분가한다고 할 때 다들 못 이기는 척 분가하라고 등 떠밀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 언제 내가 등 떠밀었어? 나가고 싶어 안달하던 거 아니었니? 나도 우리 집 싫다는데 내가 붙잡을 이유 없잖니. 근데 날 쫓아내는 사람처럼 말하네? 그리고 우리 집 대도 이어준다는데 마다할 이유 없잖아. 안 그래?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왔는데 막말로 네가 이 집 대를 이었니? 시부모 공양을 제대로 했니? 그렇다고 부부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여자 들어앉히려고 지금까지 피같이 모은 내 돈 중도금 2억을 그렇게 날린 거예요? 나 내쫓고 이 집 리모델링해서 살려고? 시어머니도 결국 이 계획에 가담하신 거네요.
말 조심해. 빼돌리긴 뭘 빼돌려. 사실 당신이 번 돈이면 내가 번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내 돈 찾아 쓰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 그런데 순간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경찰이었죠. 그리고 제 변호사님도요. 김철수 씨, 사기 횡령,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야? 그건 경찰서 가서 이야기해. 검찰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경찰이 남편을 연행하는 동안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어요. 예전보다 사업이 잘 될 것 같다고 매일 늦게 들어온다더니 사업이 아니라 연애를 하고 있었더라? 그것도 유부남이? 아주 애간장이 녹던데? 눈이 동그래진 시어머니와 당황한 내연녀를 향해 차분히 말했어요. 법원에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했어. 내 명의의 재산은 당연히 다 가져가고 당신 명의의 재산 절반, 그리고 외도와 사기 행각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할 거야. 그리고 어머님, 민법 839조 2에 따라 혼인 중 육아와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분도 인정받을 거예요. 12년 동안 무보수로 일한 가사노동자로서의 시간가치도 계산해서요. 내연녀는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죠. 그리고 당신에게도 청구할 거야. 그러니까 돈 준비해야 할 거야. 시어머니는 시퍼렇게 변한 얼굴로 소리쳤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려? 어머님, 헛소리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나저나 저한테 줄 돈도 돈이지만 이사 준비하셔야겠던데요. 이 사람이 사업한다고 몰래 이 집 담보대출 받은 거 알고 계셨어요? 이자가 꽤 밀렸던 것 같던데. 기한 넘기면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리도 있고.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더니 뒷목을 잡고 그대로 쓰러지셨죠. 내연녀는 상황이 안 됐다고 생각했는지 황급히 일어나 도망치려다 넘어져 배를 부여잡았고요. 남편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결국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저는 변호사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죠. 사실 저는 몇 개월 전부터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이것저것 정리하는데 서류 가방에서 웬 초음파 사진이 한 장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야? 아, 회사 신입이 출산휴가 미리 쓴다길래 임신을 해야 출산휴가를 쓰는 거라고 말했더니 자기가 임신했다고 가져왔어. 회사에 둔 줄 알았는데 떨어져 가방에 들어갔나 보네. 하여간 요즘 MZ세대 무섭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의심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며칠 뒤 남편이 넌지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입덧 없지 않았어? 왜? 아니 그냥 TV 보니까 입덧 심해서 밥 못 먹는다는 여자들도 있던데 유난인가 싶어서. 그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여자 촉 있잖아요. 애 둘을 임신했을 때도 궁금해하지 않던 입덧. 그걸 이제야 묻는다는 게 아무래도 이상했죠. 남편이 잘 때 차키를 몰래 가져와 블랙박스를 확인했더니 낯선 여자와 함께 차에 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차 안에서 히히덕거리는 소리도 녹음되어 있었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바로 행동하지 않고 그때부터 차근차근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대응책을 마련했죠. 지금까지 살았던 게 억울해서라도 쉽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분가 준비를 하고 반격을 생각할 때 남편이 결정적인 순간을 제시하더라고요. 전셋집 계약을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사모님, 왜 이사 안 해요? 아무리 그래도 계약금 5천만 원이 위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세요? 급하게 돈 쓸 데가 있어서 계약 파기한다며 오늘 남편이 왔다 갔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집주인한테 말해뒀거든. 오늘 중 다시 계약하면 아무 일 없던 걸로 해준다고 했고. 어이가 없었죠. 아무리 자신이 번 돈이 아니고 사업을 하며 말아먹은 돈이 많아 돈 몇 천만 원이 우습게 보였나 싶었고요. 그리고 차분히 생각했죠.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고요. 그 사실을 알았던 저녁, 남편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연하게 중도금 넣고 이삿날 잔금 넣으면 되는 거지
라고 묻더니 오랜만에 이사하니 가물가물하다며 넌지시 물을 뿐이었죠. 웃긴 건 집주인한테는 제가 바람이나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며 사정사정해서 중도금을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남편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법적으로 사기와 횡령, 그리고 문서 위조에 해당했어요. 그리고 제 도장과 서명을 위조한 것은 명백한 범죄였죠.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확보한 증거를 함께 제출했어요. 남편이 제 명의의 재산을 허락 없이 처분하려 한 행위는 재산상 배임에 해당했기 때문에 경찰이 직접 출동한 것이었죠. 이 모든 건 당연히 증거로 제출되었어요. 일을 크게 만든 건 남편이었던 거죠. 그로부터 6개월 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남편은 사기죄와 횡령,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재산의 60%를 저에게 넘겨야 했어요.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기여도를 법원이 인정해준 덕분이었죠. 게다가 외도에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지불해야 했고요. 내연녀는 아이를 낳자마자 도망갔다고 해요. 남편 재산이 대부분 없어진 걸 알고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판단했나 봐요. 아이는 시어머니가 키우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몰래 담보대출을 받은 집이 결국 경매로 넘어가 자리에 나앉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도 충격으로 쓰러지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동안 카페 청소로 쌓은 경험을 살려 클리닝 서비스 회사를 창업했어요. 아직 안정적인 수익을 내려면 몇 달 더 해봐야 알겠지만 내 일을 한다는 자부심에 매일 눈 뜨는 게 즐거워요. 딸들은 더 이상 할머니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어 행복해했어요. 첫째는 중학교에 입학해 새 친구를 사귀었고 둘째는 초등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젠 제 명의로 된 18평 아파트에서 지내요. 그동안 모은 돈의 위자료를 받으니 작은 평수 아파트는 살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대출 조금 껴서요. 그래서 저 요즘 너무 행복해서 어디라도 자랑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저 잘해갈 수 있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 초반의 투자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한 방송국에서 투자 관련 방송을 마치고 나오던 길에 한때는 제 가족이었던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강렬한 장면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의 일을 기록할 겸 그 사람들이 지난날 있었던 일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해서 사연을 적게 됐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제게 나쁘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사랑을 믿었고 조건이 아닌 마음을 보고 결혼했거든요. 결혼 초 남편은 책임감 있는 다정한 남편이었고 시댁 식구들도 저를 참 따스하게 챙겨주셨어요. 이렇게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가족이라면 어떤 어려움이든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이 쌓이면서 제가 깨달은 현실은 참 잔인하더군요. 사람은 돈과 현실 앞에서 변하기도 하고 모습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을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어요. 누구나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무조건적으로 응원해준다고 믿었던 사람이 점점 저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는 걸 직접 보고 나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돈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아 버렸죠. 흔히 결혼은 사람만 보고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20대 때는 그 말이 참 싫었어요. 누가 보면 참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지만 20대 후반 제 조건은 꽤 괜찮았거든요. 괜찮은 4년대 대학을 나와 증권사 취직에 성공하여
월급도 또래 사회 초년생들에 비해 높게 받았어요. 딱히 돈 나가는 취미 생활을 가졌거나 쇼핑에 관심이 많은 성향도 아니어서 저축은 물론이고 투자에 관심이 많아 어릴 때부터 조금씩 소액 투자로 불려놓은 돈이 있다 보니 결혼 정년기쯤엔 주변에서 어떻게든 저를 괜찮은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안달이었어요. 지안아, 나 아는 사람 중에 땡땡전자 다니는 오빠 있는데 만나볼래? 너 정도 조건이면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 만나는 게 좋잖아. 지안아, 너 윤석 선배 기억나? 그 선배 요즘 완전 잘 나가잖아.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났는데 너 얘기하니까 오랜만에 만나보고 싶대. 어찌 보면 10대 때부터 열심히 살아온 인생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어요.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에 반대를 당하고 비교를 당하고 선뜻 소개조차 받기 어려운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에겐 뭐든지 쉬웠어요. 집안도 그럭저럭 살았고 직장까지 괜찮으니 어떻게든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는 널린 셈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저랑 조건이 비슷한 괜찮다는 사람들을 몇 번 만나 연애를 하고 나름대로 깨달은 점이 있었어요. 조건으로 만난 사이는 정말 조건이 중요하다는 걸요. 2년 정도 사귀었던 애인과 장난 반 진담 반으로 결혼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도 당신이 나보다 연봉이 높으니까 대출도 당신이 받아야지. 물론 결혼은 현실이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대뜸 대출을 누구 명의로 받아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애인에게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손익부터 따지는 듯한 태도에 실망하고 다른 애인을 만나봤지만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이랑 결혼하면 내가 먹여 살려야 할 걱정은 없으니까 참 좋아. 힘들면 언제든 직장 관둬도 될 것 같고. 물론 그렇다고 관두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걱정 마. 그런 말들이 왜 그렇게 상처고 부담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사람이다 보니 서로의 조건을 아예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는 조건보다는 저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제 연애의 끝은 항상 상대방이 저보다는 제 조건만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끝났어요. 그렇게 몇 년을 실패한 연애로 보내고 나니 어느 순간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너 조건도 괜찮은데 왜 결혼을 안 하냐며 걱정 어린 말들이 많았지만 그땐 별로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휴가를 받아 훌쩍 혼자 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녹차 아이스크림이 유명한 관광지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신발 위에 엎어 난처해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휴지를 건네줬죠. 아, 감사합니다. 뭘요? 혼자 오신 거예요? 네, 그쪽은요? 저도 혼자 왔어요. 나이가 또래일 것 같은데 다음엔 어디로 가세요? 행선지 겹치면 같이 다니실래요? 혼자 다니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영 심심해서. 사교성 좋고 친절한 성격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남편과 동행을 하게 됐어요. 여행지에서 서로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모른 채로 하루를 같이 다니다 보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한없이 자상했어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호감으로 다가왔고 결국 헤어질 때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됐죠. 덕분에 잘 놀았습니다. 어디 사세요? 전 서울 살아요. 와, 저도 서울인데 올라가서 밥 한번 먹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울에 올라와서도 만났어요. 알고 보니 집도 대중교통으로 30분 거리여서 가까운 편이더라고요. 처음부터 서로에 대해 모르고 시작한 관계라 그런지 이것저것 취조하듯 캐묻기가 좀 그래서 서로 잘 모르는 채로 오랫동안 연락하고 지냈어요. 아무것도 아는 정보가 없는데도 이상하게 말이 잘 통하고 만남이 즐겁더라고요. 오히려 서로에 대해 몰랐기에 이렇게 인간 대 인간으로 친해질 수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들었죠. 저희는 대화를 통해 조금씩 아주 천천히 서로에 대해 알게 됐어요.
제 직업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도 남편은 덤덤했어요. 그저 멋있는 일을 하는구나, 이 한마디가 전부였죠. 남편의 그런 모습들에 더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 아는 게 꽤 많아졌을 때쯤에야 우린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를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은 참 길었는데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결혼까지는 참 속전속결로 진행됐어요. 이 사람을 놓치면 다시는 이렇게 순수하게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 비록 내가 당신만큼 벌진 못하지만 그래도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 내가 평생 당신 걱정 끼치지 않고 행복하게 해줄게. 나랑 결혼해 줄래? 당연하지. 그거면 충분해. 남편은 저에 비하면 연봉도 적고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절 바라봐주는 제가 찾던 이상형 그대로였던지라 더 볼 것도 없이 이 사람과 앞으로도 함께였으면 좋겠다 싶었죠. 그래도 너 정도면 더 좋은 직장 다니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 텐데 꼭 그 애여야만 하니? 심지어 여행지에서 만난 사이라 서로 잘 모르고 시작한 거잖니. 엄마 걱정 마세요. 그건 처음 시작이나 그랬던 거고 지금은 서로에 대해 잘 알아요. 그리고 이런 만남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봤겠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좀 더 좋은 조건인 사람을 만나지 못해 아쉬워하셨지만 저는 제 선택이 틀림없다고 믿었어요. 반면 시댁에서는 저를 반겨주셨죠. 우리 도윤이한테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눈이 그렇게 이쁘다던데. 정말이네. 참 맑다. 그러게 젊은 친구가 인상이 참 좋네. 이렇게 선해 보이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주 기분이 좋구만. 솔직히 시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날엔 조금 긴장이 되기는 했어요. 남편이야 그런 사람 아닌 거 알고 만난다지만 시댁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시댁에서도 제 조건에 대한 부분보다는 인간적인 부분을 더 먼저 봐주셨어요. 그런 세심한 부분에 저도 알게 모르게 감동을 받았죠. 남편과 결혼한 뒤에도 남편은 여전히 절 사랑해 주었고 시댁에서도 딸처럼 예뻐라 해주셨어요. 하나 있는 시누이도 언니처럼 잘 따라주었죠. 모든 게 제가 원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였어요. 결혼하고 2, 3년 정도는 정말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다들 부러워할 정도였죠. 그래도 너 잘 사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다. 나는 사람도 조건도 포기 못하겠어서 지금까지 혼자 살잖아. 능력 되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지. 굳이 눈 낮춰서 사람 만날 필요 없어. 물론 나도 어떻게 보면 조건 부분은 조금 접고 들어간 거지만 그래도 나는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서 후회 없어. 하지만 그 행복은 결혼 3년 차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임신이야. 뭐? 정말? 세상에, 우리 이제 부모가 되는 거야? 저희 사이에 딸아이가 생겼고 아이가 생기면서 얻은 행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지만 그만큼 제 생활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몸이 안 좋아서 슬슬 휴직 써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래도 아이 낳고 나면 한동안 복직 못할 텐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일 더 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 나도 그러고 싶어서 노력해보려고 하는데 업무도 집중이 잘 안 돼서 오히려 회사 다니는 게 민폐인 것 같아. 뭐 아쉽지만 당신 컨디션이 먼저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아이가 생기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컨디션이 급격히 안 좋아져 바로 휴직을 쓰게 됐어요. 출산을 하고 10달 동안 품고 있던 딸아이의 얼굴을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지만 산후조리를 마치고 나온 뒤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현실을 마주해야 했죠. 임신한 동안 찐 살은 생각보다 쉽게 빠지지 않았고 툭하면 금방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나날들이 많아지니 점점 정신이 몽롱해지더라고요.
매일 회사에 나가 생산적인 업무를 하던 예전과는 달리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아기를 돌보고 있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어요. 누군가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오로지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 머무르는 몇 시간뿐이었어요. 남편은 최대한 육아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많지 않으니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나중에 직장에 복직하게 됐을 때도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신혼 초만 해도 친정 부모님이 옆 동네에 계셔서 아이를 낳으면 친정 부모님이 몇 년간 돌봐주시기로 했지만 전셋집 문제로 인해 몇 달 전 친정 부모님께서 이사를 가시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움의 손길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제가 하는 일을 프리랜서로 전향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잘하고 자신 있는 분야가 투자여서 그 분야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죠. 다행히 그동안 다녔던 직장과도 관련이 있었고 어릴 때부터 관심을 두고 꾸준히 공부해오고 있었기에 본격적으로 투자 컨설턴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보면서 준비하는 게 체력적으로 쉽지만은 않았기에 의욕만큼 속도가 나지는 않았죠. 게다가 아이를 낳고 나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내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남들에게 뒤처지게 하고 싶지 않다는 욕심이요. 그래서인지 저는 남편도 조금은 욕심을 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여보, 연봉 협상할 때 되지 않았어? 올해도 이야기가 없어? 아, 얘기는 당연히 해봤지. 그런데 지금 회사 상황이 썩 좋지 않아서 인상하기엔 어려운 모양인가 봐. 뭐? 올해도? 그래도 당신이 그 회사에서 일한 세월이 얼만데.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해도 어쩔 수 없지. 그래도 회사에서 입지가 안정적인 게 어디야. 회사 어렵다는데 나만 월급 올려달라고 떼쓸 순 없지. 경기도 어렵다는데 그래도 잘 붙어있는 게 다행이지. 아니, 그거야 그렇지만 우리 희영이도 태어났는데 이젠 연봉 협상을 해야지. 작년에도 안 한 거 기가 막혔는데 올해까지 이러면 어떡해. 그럼 어떡해. 괜히 올려달라고 했다가 잘리면 그건 더 난처하잖아. 그럼 슬슬 이직할 준비해보는 게 어때? 회사 사정도 그다지 좋지 않잖아. 지금 당장은 당신 입지가 안정적일 수 있어도 여기서 회사가 더 어려워지면 그때 가서는 모를 일이잖아. 공무원도 아닌데 당신 자리를 언제까지 보장해주겠냐고. 아, 여보.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이야 당신이 육아휴직 쓰고 있어서 수입이 줄었다지만 당신 복직하면 걱정 없잖아. 우리 회사는 협상이 잘 안 되니까 당신 복직하고 협상해보는 방법도 있고. 남편이 그런 말을 하는데 순간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지나쳐온 수많은 남자들이 하던 말을 남편이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네가 잘 버니까 네 이름으로 대출 내면 되겠네. 너랑 결혼하면 먹고 살 걱정은 없겠네. 그토록 제가 피하고자 했던 남자들의 성향을 남편도 가지고 있었던 건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이제야 깨달아 봤자 전 이미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까지 키우고 있는 상태였어요. 스스로가 조금 무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눈치는 채고 있던 부분이었지만 남편은 도전적이고 쟁취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성격이었어요. 어차피 잘 안 바뀌는 사람을 바꾸는데 열 올리기보다는 차라리 주어진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 경제적으로 정체되고 아이를 어려운 환경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눈앞에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했어요. 우선은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최대 기간인 2년 동안은 아이를 키우는 데에만 전념했어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날 때쯤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나 프리랜서로 전향해보려고 해. 뭐? 갑자기 무슨 프리랜서? 당신이 무슨 수로? 당신은 몰랐겠지만 아이 키우면서 틈틈이 투자 컨설턴트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보려고 해. 뭐라고? 투자 컨설턴트? 그런 건 뭐 아무나 해? 누가 당신 시켜준대? 대체 멀쩡한 좋은 직장 놔두고 갑자기 웬 헛꿈이야? 헛꿈이라니. 당신 언제는 내가 뭘 하든 응원해준다면서. 지금 그 말은 날 못 믿는다는 뜻이야?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한 일이야. 내가 회사에 가고 집에 없으면 아이는 누가 돌봐? 시터를 쓴다고 해도 당신은 안심이 되겠어? 시댁이나 친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불안해서 남의 손 빌려서 아이 키우고 싶지 않아. 요즘은 불안해도 다 그렇게 키워. 누가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키우겠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다 애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이렇게 어리고 애착 관계가 중요한 시기에 운 나빠서 시터 잘못 만나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아이 인생을 걸고 도박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당신이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게 아이를 위한 길이라는 거야? 그냥 집에서 애만 보는 생활에 익숙해져서 복직하기 싫었던 핑계는 아니고?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동안 아이를 재우고 남들이 흔히 말하는 육퇴, 즉 육아 퇴근 후 시간까지 불태워 자기 개발에 힘을 쏟았던 제게는 너무 모욕적이고 서러운 말이었어요. 가장 가까이서 절 지켜봐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몰라줄까 싶었어요. 당신은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으로 보여? 난 언제가 됐든 당신보다 아이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자신 있어. 현실에 안주하는 당신에 비해 내가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는 시간이 지나고 두고 보면 알게 되겠지. 그렇게 큰 싸움 끝에 전 결국 퇴사를 했어요. 퇴사하고 나서 부부 사이는 더 급격히 찬바람이 불었죠. 대화는 줄어들었고 그나마 퇴근 후 육아를 조금이라도 참여하려고 노력하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집에 들어오면 드러누워 쉬기 바쁘더군요. 와서 아이 좀 들여다보라고 한마디 하면 왜? 당신이 육아는 전담하겠다는 거 아니었어? 이제 복직 걱정도 없는데 애는 당신이 좀 봐줘. 라던지 당신이 일 그만둬서 처음엔 싫었는데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네. 내가 안심하고 쉴 수 있어서 좋네. 같은 소리를 했어요. 아이 때문에 큰 소리도 못 내고 싸우는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사하고 첫 명절,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저를 보는 시부모님의 태도가 평소와는 묘하게 다르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평소라면 환한 얼굴로 저를 반겨주셨을 두 분께서 저를 무슨 식모 취급하듯 눈길도 제대로 안 주시더니 제품에 안겨있던 딸아이만 빼앗아가듯 번쩍 들고 가시더라고요. 아우, 우리 희영이 왔어?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었지? 처음엔 그 태도가 단순히 제 착각인 줄로만 알았어요. 내내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기에 괜히 기분 탓이겠거니 싶었죠.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니 시부모님께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너 회사 그만뒀다면서? 젊은이가 일 욕심도 있고 똑똑해 보여서 좋았는데 그 좋은 직장을 왜 관둬? 다들 못 들어가서 안달인 곳을. 저도 관둘 생각은 없었는데 희영이 태어나고 직접 키워보니 생각이 조금 달라져서요. 이 작은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단은 일은 다른 쪽으로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 네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희영이를 우리가 맡아준다고 할 걸 그랬나 싶네. 증권사 다니는 며느리 얻었다고 동네방네 다 자랑했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뭐니? 주변에서 며느리 복 터졌다고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뭐하나요? 이미 전 직장 그만뒀고 이대로 놀 생각이 아니라 다른 걸 준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이 맡아주실 생각 있으셨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곤란할 땐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다른 방법 찾으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말씀 해보셔봤자 바뀌는 건 없어요, 어머님. 뭐야?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아니,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대바라지네. 예전에야 증권사 다니는 며느리라고 우리가 오냐오냐 예쁘다 했지만 지금 그래서는 국물도 없을 텐데.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님 예쁨 받으려고 증거 사다닌 거 아니니까요. 아휴, 아휴, 내 뒷모가. 내가 이렇게 며느리한테 뒤통수 맞을 줄이야. 아휴. 직장을 그만두니 대놓고 저를 무시하려는 시부모님을 견디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시부모님과는 대판 싸우고 다음 명절부터는 남편이랑 딸만 보냈죠. 시부모님은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모르셨는지 더 기가 막혀 하셨지만 굽혀드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비위 좀 맞춰드려. 속상해서 그러신 거잖아. 내가 직장 관두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왜 시부모님이 속상해야 할 일이야. 내가 그럼 시부모님 때문에 해보고 싶은 일도 안 하고 아버님 어머님 원하는 대로 살면서 비위 맞춰야 해? 그런 뜻이 아니라. 아, 됐다. 말을 말자. 시댁과 사이가 나빠지다 보니 남편과도 점점 소원해졌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저는 제 할 일을 착실히 해나갔죠. 무려 컨설턴트 중이었던 5명의 고객이 투자에 성공하면서 입소문이 났고 천천히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익이 생기고 나서는 시댁에 알릴까 고민도 했어요. 수익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면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못할 거란 생각이었죠. 하지만 생각해보니 굳이 이걸 미리 공개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거의 끊었다시피 한 피곤한 인연을 다시 이어갈 이유도 없었고요. 이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 더 응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딱히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친한 친구들 몇 명만이 제가 컨설턴트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요즘 잘 나가니까 여유도 생겼을 텐데 오랜만에 나가서 놀자. 그럴까? 안 그래도 이번 주에는 친정 부모님이 서울에 잠깐 와 계셔서 아이 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오랜만에 옛날처럼 예쁜 카페도 가고 재밌게 놀자. 친구들과 오랜만에 약속을 잡아 나가는 길이 참 설레더라고요. 친구들은 저를 위해 5성급 호텔 브런치와 애프터눈 티 세트를 예약해뒀어요. 육아휴직을 할 때였다면 그런 비싼 곳에 가는 게 조금 부담되었을지 몰라도 수익이 괜찮게 나고 있는 상황이라 부담은 안 됐어요. 얘들아, 이런 데를 얼마 만에 와보는지 몰라. 니네 덕분에 오늘 정말 즐거웠어. 야, 우리야말로 이렇게 걱정 없는 밝은 네 얼굴 보니까 정말 기분 좋다. 이제 돈도 잘 버는데 자주 보자고. 그래, 그러자.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고 나서 친정 부모님이 맡아주신 아이들 픽업해서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쯤에야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현관까지 달려나와 화난 얼굴을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어디 갔다 이제 와? 말했잖아. 윤선이랑 미진이 보러 다녀온다고. 아, 그 변호사 친구랑 사업하는 친구? 그래, 친구들 만나는 건 상관없지. 근데 당신 땡땡 호텔 갔다 왔더라? 당신이 그럴 돈이 어딨어? 뭐?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봐, 당신이 숨긴다고 그게 숨겨질 것 같아? 남편이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어요. 신우이와 나눈 메시지창에 제가 친구들과 애프터눈 티 세트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더군요. 오빠, 새언니 뭐야? 오빠 돈으로 지금 땡땡 호텔 애프터눈 티 세트 먹고 있는 거야? 세상에, 여기가 얼마나 비싼데? 새언니 미쳤나봐. 아주 가관인 메시지와 함께요. 보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굳더라고요. 왜? 당신도 깜짝 놀랐어? 세상 참 좁지. 이런 식으로 들킬 거라곤 당신도 생각 못했겠지. 내가 무슨 죄 졌어? 들키긴 뭘 들켰다는 거야. 친구들 만나러 다녀온다고 분명히 말했고 밥 먹고 카페 다녀온다고 다 이야기했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누가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카페 가는 걸 호텔에서 하냐고. 그래, 100번 양보해서 네 친구들이야 다들 하나같이 잘 나가고 돈 잘 버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당신은 백날 집에서 무료 상담이니 뭐니 뻘쭘만 하는 백수 주부 주제에 무슨 호텔을 다녀. 그 돈은 누구 돈으로 다니는 건데? 당신 돈 아니니까 신경 좀 끄지 그래? 내가 내 친구들이랑 노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당신한테 돈 달랬어? 내 돈 아니면 그럼 뭔데? 설마 당신 퇴직금?
진짜 웃기지도 않아. 그 돈은 잘 모아놔야 될 거 아냐. 증권사도 다녔던 여자가 왜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어? 내가 알던 사람 맞아?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소리야. 당신 언제는 내 조건 같은 거 안 본다면서? 그렇게 말하던 사람은 어디 갔는데? 결혼은 현실인데 조건을 아예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설마 순진하게 그 말을 믿었어? 그 말 믿고 그 좋은 직장을 관둔 거야? 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발밑이 꺼진다는 게 무슨 기분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든 시댁이든 잘 싸워왔지만 적어도 남편을 처음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던 순간까지는 남편이 제게 했던 모든 말과 태도가 진심이라고만 믿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동안 제게 보였던 모습들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이 변했어도 옛날 좋았던 기억만으로도 결혼 생활이 버틸만 했었는데 그토록 믿었던 과거마저 부정당하니 더 이상 남편을 꼴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충격을 받아 멍하니 있자 남편이 거기다 마지막 화살을 꽂았어요. 당신 아무래도 안 되겠어. 더 이상은 당신 못 믿어. 오늘부로 돈 관리는 내가 할 거야. 이제 당신 수입도 없으니까 굳이 당신한테 내 월급 다 보내서 관리하게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친구 만나 허튼 짓 할 바엔 내가 관리하는 게 낫겠어. 그동안 남편은 제가 증권사에 다니니 돈에 관련해서는 빠삭해도 제가 더 빠삭할 거라며 들어오는 월급을 다 저에게 맡기고 본인은 용돈을 탔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뚝 끊기고 저에게 떨어지는 용돈은 50만 원 정도에 나머지 생활비는 결제할 때마다 남편의 허락이 떨어져야 쓸 수 있도록 바뀌었죠.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이혼을 외치고 싶었지만 그때는 스스로 느끼기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아이를 떼놓고 혼자서 살아갈 걸 생각하면 수입이 충분했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놓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양육비를 안 준다는 전제하에 경제적으로 대비를 해놓고 싶었어요. 어차피 수익은 점점 늘고 있었고 남편은 제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할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오늘 내 회사 동료들 좀 집에 초대하려고 해. 뭐? 갑자기? 희영이도 있는데 왜 집에 부르고 그래? 그냥 밖에서 먹고 들어오지. 아니, 애들이 우리 희영이 얼굴도 보고 싶고 집도 궁금하다는데 한번 초대해야지. 이미 오기로 다 이야기되어 있으니까 당신은 집에서 맛있는 거랑 술 좀 준비해놔. 먹고 싶으면 당신이 준비해. 어따 대고 명령질이야. 진짜 끝까지 이럴래? 얼마 만에 손님 부르는 건데 협조 좀 하자. 어?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대뜸 회사 동료들을 초대한다길래 어이가 없었어요. 육아하고 일하기도 바쁜데 뭐 하나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손님 대접까지 하라니. 난 몰라. 난 동의한 적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아예 손 놓고 있자 남편은 불안감을 느꼈는지 퇴근 시간쯤 배달 음식을 잔뜩 시켜놓고는 술도 알아서 사오더군요. 그래도 손님이 집에 왔는데 계속 냉전을 유지할 수는 없으니 배달 음식을 그릇에 담고 술잔과 수저 세팅하는 것까지는 도와줬어요. 아오, 형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전하시네요. 형수님도 와서 한잔 하세요. 음식들이 정말 맛있습니다. 희영이 봐야 돼서 술은 안 돼요. 즐겁게 놀다 가세요. 그러지 말고 당신도 여기 좀 앉아봐. 술자리가 무르익고 남편도 취한 것 같아서 어떻게든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집에서 술자리를 하다 보니 피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집에서는 매번 부딪히며 사이 안 좋던 사람이 동료들이 왔다가 친한 척하는 것도 속이 부대껴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정말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마침 수익이 점점 더 늘어 저축도 어느 정도 해놨던 시점이었고 남들은 벌기 힘든 큰 금액을 안정적으로 벌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어쩌면 그때 저는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선을 제대로 밟아주기만을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침 그날 남편이 제 버튼을 누르고야 말았죠.
형수님은 퇴사하셨다면서요? 형님이 결혼 잘했다며 참 좋아하셨는데 요즘은 뭐 하세요? 요새는 보시다시피 아이 보면서 재택근무하고 있어요. 재택이요? 어떤 일이요? 아우, 재택은 무슨, 그놈의 재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무료로 투자 상담해주고 있대. 완전 봉사활동하고 있으면서 재택은 무슨 재택이야. 사실상 가정주부지. 가정주부는 그냥 백수 아냐?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재택한다고 하는 거 봐. 남편이 아주 이때다 싶어서 저를 대놓고 깔보며 웃더라고요. 순식간에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는데 남편만 눈치 없이 신나게 웃어 제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뚜껑이 열리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어요. 그때야말로 제 수익을 밝히고 남편이랑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침 회사 동료들도 보는 앞이니 이혼하고 나서도 다른 말은 못하고 다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은행 어플을 켜서 입출금 내역을 들이밀었어요. 그래? 이 세상에 어떤 백수가 당신 같은 직장인의 몇 배를 벌까? 이러고도 당신이 나한테 백수라고 할 수 있겠어? 이게 뭐야? 공이 몇 개야? 일십, 백천만, 이천? 와, 뭐예요, 형수님? 달에 2천을 그냥 버시는 거예요? 컨설팅이 엄청 잘 되시나 본데요. 지금은 고정 고객이 생겨서 안정적으로 벌고 있고 아이 좀 더 크면 제안 들어오고 있는 강의도 나가서 수익을 늘릴 생각이에요. 와, 형님, 너무 든든하시겠는데요? 증권사 다닐 때보다 더 버시는 거 아니에요? 여보, 언제 이렇게 수익이 늘었어? 글쎄, 당신이 나 헛짓거리하고 다닌다고 월급 끊고 용돈 50만 원씩만 주던 그때부터였나? 여보, 난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미안해. 사과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진 않아? 난 이날만 기다린 것 같네. 우리 이제 이혼하자. 나 당신처럼 아내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진 못할 망정 무시하고 핍박하는 남자하고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들조차 내가 증권사에서 나오자마자 무능한 며느리 취급하면서 무시했잖아. 내가 내 능력 의심받으면서 왜 당신이랑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이는 내가 키우고 싶어. 그러려고 그동안 돈도 열심히 모았고 수익도 안정시켰어. 이제 그만 나랑 헤어져 주라. 여보,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나중에 이야기하자. 어? 사람들 앞이라서 더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았으면 싶어서. 혹시 모르잖아. 당신이 우리 이혼에 대해서 영 딴소리나 하고 다닐지. 어쨌든 난 분명하게 내 의사를 전달했으니까 우린 이젠 끝난 거야. 난 아주 옛날부터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준비해왔어. 오늘이 딱 적당한 아이인 것 같네. 내 수익 공개하니까 바뀌는 당신 눈빛 보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됐어. 여보, 그건 내가 조금 놀라서 그런 거야. 오해야. 우리 딸도 있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회사 동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틈을 타서 방에 들어가 간단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고 아이를 등에 업고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의 얼굴은 완연히 사색이 되더라고요. 여보,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이 밤중에 어딜 가려고? 애까지 데리고 위험하게. 진짜 웃긴다. 당신 얼마 전만 해도, 아니, 당장 어제만 해도 내가 이렇게 나간다고 걱정 안 했을 거야. 허튼 짓 하러 가는 거 아니냐면서 핀잔이나 줬겠지. 당신 태도 변하는 거 본 건 한 번이면 됐어. 내가 잘 번다는 거 알자마자 바로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 됐네? 지긋지긋하다 정말. 좋은 말로 할 때나 잡지 마. 당신 동료들 앞에서 더 추한 꼴 보이기 싫으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집을 나와버렸어요. 남편은 제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더 잡을 생각도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먼 길을 운전해 친정에 왔어요. 친정에서는 제가 언젠가 이럴 줄 알았는지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저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출퇴근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훌쩍 떠나와도 아무런 부담이 없더라고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위해 매일 골머리 썩어가며 고민했던 보람이
이럴 때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남편은 바로 다음날 친정으로 내려와 저를 찾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지안이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아서 내려왔어요. 자네가 지금 무슨 자격으로 내 딸을 찾나? 내 딸을 그렇게 마음고생 시켜놓고 어딜 뻔뻔한 낯짝을 들이밀고 걱정하는 척을 해? 마음 같아선 부모로서 자네를 한 대 후려쳐도 속이 시원치 않을 것 같으니 화를 부추기지 말고 어서 서울로 돌아가게. 그래, 안 돌아가면 경찰로 신고할 거야. 그동안 지안이랑은 어떻게 싸운지 모르겠다만 우린 진짜 할 거네. 자식 보호하려는 부모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싶지 않다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곱게 돌아가고 내 딸과 이혼해 주게. 친정 부모님의 으름장에 남편은 저와 딸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했어요. 저는 그 길로 바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죠. 물론 남편은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았고 오랜 시간을 버텼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과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제 친구로부터 협박 아닌 협박을 받게 되니 금방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가 정말 이대로 헤어져야 하는 거냐고. 딸 얼굴이라도 보고 살고 싶으면 순순히 헤어져 주는 게 나을 거야. 희영이는 보고 살고 싶지 않니? 마지막 통화 이후 남편은 결국 서류를 작성해 줬어요. 남편과 이혼한 후엔 전 액땜이라도 한 듯 승승장구로 잘 나갔어요. 남편 때문에 제안이 들어와도 거절해야 했던 강연들도 하나둘 나가게 됐고 의외로 제 입담이 강의에서 먹혀들어 점점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어요. 투자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를 모를 수 없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방송사의 방송 녹화를 무사히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밖에서 어떤 사람들이 덜덜 떨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연예인을 기다리는 팬들인가 싶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추운 날 굳이 어디 가 있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그 사람들은 제 전남편과 전 시댁이었어요. 남편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한 채 떨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덜덜 떨며 말했어요. 며느라, 엄마가 너무 몰라봤다.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니? 남편은 뒤이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이제 와서 그런 후회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지금 이렇게 후회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제가 잘 나가서 그런 거겠죠. 이 추운 날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전 다시 돌아갈 생각 없어요. 다시는 그 집안의 자랑스러운 트로피 같은 며느리가 될 생각 없거든요. 전 이혼하고 나서 더 잘 돼서 행복해요. 사람은 존중을 잃었을 때 떠나는 거예요. 전 지금 어느 때보다 존중받고 있어요. 절 조금도 존중해주지 않았던 그 집으로 돌아갈 마음은 조금도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시댁과는 다신 볼 일이 없었어요. 가끔 아이를 보여줄 때 말고는 남편도 다시는 절 붙잡을 생각조차 못하며 조심스럽게 대하더군요. 이 일을 겪으며 결혼 생활에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 없이는 절대 지속될 수 없는 게 결혼 생활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존중이 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선택이 맞는지, 정말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은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지금 제 선택에 조금도 후회는 없거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더 정리되는 것 같아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